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 그거를 임금 체불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뭐 노동관계의 양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일을 해주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주는 걸 다른 말로는 노동력의 제공 또는 노무 제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노동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돈을 보수 또는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데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편의상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임금은 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금이 노동의 대가냐 노동력의 대가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이미 100년 전에 이미 정리가 끝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이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다라는 것으로 이미 이제 통설이, 그게 이제 정설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노동의 대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편의상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이 노동의 대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노동관계 또는 노동계약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자는 이러한 노동계약으로부터, 그리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 체계들로부터 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계약상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률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거죠. 사용자가 임금 지급 기일이 됐는데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이제 보통 임금 체불이라고 하잖아요. 임금 체불을 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관계 또는 채권관계, 다른 말로는 이게 법률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거는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읽는지 이제 영어는 아닌 것 같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알파벳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계약은 지켜야 한다, 뭐 약속은 지켜야 한다 라는 뜻인데요. 뭐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겠죠. 하지만 계약을 지배하는 그런 룰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박타 순트 세레반다라는 거 했으니까 자유도 한번, 이게 자유 뭐죠? 자유? 네, 리베르타스, 그죠? 자유, 리베르타스. 그래서 베리타스 하면 진리, 유스티티아 또는 유스티치아라고 하는데, 네, 정의. 그렇죠. 예, 베리타스 진리, 유스티치아 정의, 그리고 리베르타스 자유입니다. 리베르타스. 어쨌든 계약은 이 리베르타스, 그러니까 자유인 거예요. 자유. 자,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우리 이제 근대 시민법이 표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계약을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인지, 또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계약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모두 당사자의 자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요, 이 적극적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소극적 자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꼭 해야 되는 자유뿐만 아니라 계약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지켜야
하는 자유도 있겠지만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고요. 이 계약을 안 지킬 자유. 이제 돈을 빌려서 갚기로 해놓고 돈을 안 갚는 자유.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가 어딨냐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을 하면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야 한다라는 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자유는요, 적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안 할 자유도 있고요. 계약을 해서 지킬 자유도 있지만 계약을 안 지킬 수 있는,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자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계약의 자유는 그러니까 계약을 안 지킬 자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길 자유, 이것도 계약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어기게 되면, 계약을 안 지키게 되면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안 지키게 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 계약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 계약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계약을 어겨서 안 지켜서 위반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거는 이 계약의 자유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 책임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니에요.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책임은 자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즉, 계약은 자유이지만 계약이 어떤 의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의무는 자유와 반대되는 성질이에요. 전혀 정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무에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책임은 의무에 따르는 문제예요. 그리고 의무와 자유는 서로 정반대의 성질을 갖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말은 멋있어요. 말은 멋있는데 말짱 헛소리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안 따라요. 책임이 따르면 그게 무슨 자유예요. 책임이 따르는 건 의무에 따르는 거예요. 의무.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일 뿐이에요. 책임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에 의해서 내가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 그러니까 나의 상대방, 계약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에 배상할 책임, 이 손해배상 청구권, 이 문제는 책임의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내 자유는 상대방의 그 권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고 권리는 권리인 거예요. 내 자유는 상대방의 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의 권리를 그럼 막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나에게 상대방의 권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때에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 계약이 영구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죠. 보통 이렇게 계약으로 맺어지는 관계,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법률 관계겠죠? 이런 법률 관계를 계약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계약 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 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이런 계약 관계라는 아주 단단한 관계 속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떤 구속을 하는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계약의 당사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구속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거를 보통 특별 구속 관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뭐냐면 어떤 이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계약 관계 속에는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그런 이제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기가 부담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은 원래 계약이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물건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 물건의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그죠?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이전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물건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죠. 그리고 내가 나의 의무,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있는 어떤 나의 의무, 그러니까 나의 채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원래 계약이 추구했던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이라든가 이 계약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계약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계약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존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계약을 보통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살펴보는 이 노동계약 역시 아주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계약 관계를 보면 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이런 계약 관계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의무, 그러니까 이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것처럼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 이행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급부라고 불러요. 네, 이 급부라는 말은 원래 이제 독일에서 온 건데요. 독일의 라이스퉁이라는 그 법률 용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갚는 거, 또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은 물건 대금을 지불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또는 이행을 못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이행을 해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그래도 채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처럼 채무를 이행할 시기가 됐는데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것을 급부장애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장애가 생겼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급부장애는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부장애 중에는요, 이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채무불이행 또는 이제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유럽 쪽, 유럽의 어떤 대륙법이라고 대륙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계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는 이제 채무불이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즘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또 받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영미 쪽 영미법에서 쓰는 뭐 브리치 오브 컨트랙트,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뭐 계약 위반 뭐 이런 개념도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짱구죠, 짱구. 그리고 짱구 옆에 있는 강아지가 흰둥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짱구가 매일매일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죠? 우리 짱구 엄마 복미선 씨죠. 복미선 씨랑 짱구가 서로 짱구가 이제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흰둥이를 산책시키고 용돈을 받기로 엄마 복미선 씨와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짱구가 흰둥이를 산책을 안 시키고 그냥 옥수수만 먹고 있는 겁니다.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해놓고 산책을 안 시켰다. 그러니까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계약을 했는데 산책을 시키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짱구가 좀 고의적으로 또는 이제 과실에 의해서 흰둥이를 산책시키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그 계약을 위반한 거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때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때인 거죠. 그리고 이때가 이행을 해야 할 시기, 이행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고 나서 이행을 해야 할 시기, 요 시기 도중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이전이라든가 이행을 한 이후에 불가능해진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라면 계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무효가 되고요. 이행을 한 후에 이행을 한 후에 불가능해지는 건 이미 이행을 했으니까 의미도 없고 전혀 문제가 될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후에 이행을 하기 전에 불능이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행불능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이행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행기가 됐고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이행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채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행지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행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이행을 하긴 했는데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경우예요. 이렇게 이행을 하긴 했는데 그 양이나 질이나 또 내용 면에서 보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경우를 불완전 이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행 불능, 또 이행 지체, 그리고 불완전 이행의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자, 짱구가 흰둥이를 산책시키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흰둥이가 사라진 거예요. 짱구가 아주 너무 괴롭혀서 집을 나갔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흰둥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흰둥이가 없으니까 짱구는 흰둥이를 산책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흰둥이를 산책시키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산책시키지 못한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짱구는요, 흰둥이를 산책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책시킬 수 있고, 또 산책을 시켜야 하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을 시켜야 하는 시간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옥수수나 먹으면서 흰둥이를 산책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흰둥이를 산책시킬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산책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산책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는 거죠. 늦게라도 산책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짱구가 흰둥이를 이제 산책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흰둥이를 산책은 시켰어요. 산책은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흰둥이를 산책시키지 않은 짱구. 그러니까 산책을 시키긴 시켰는데 산책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책 코스가 있는데 그 산책 코스를 돈 게 아니라 그냥 집 앞에 나가서 놀이터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들어와 버린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죠. 그래서 이 흰둥이를 산책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경우, 이것처럼 그렇죠?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이것처럼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임금체불인데, 그죠? 임금체불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체불 문제를 이제 다시 보는데요. 자, 임금이란 건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지급의 원칙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니까 임금 채권은 돈으로 되어 있는 금전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요상하죠. 네, 돈이라는 물건은 어떤 다른 물건들과 전혀 다른 특징을 몇 개 갖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다른 물건은 그 물건의 성질이나 형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돈은 그렇지가 않죠. 돈은 그 물건의 성질, 형상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표상하고 있는 가치, 그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바로 나온 빳빳한 아주 5만원권 신권이나 아니면 다 구겨진 5만원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과 다르게 돈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품고 있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또 다른 특징 역시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데, 물론 이제 골동품 같은 건 아니에요. 골동품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물건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감소하죠. 그렇지만 돈은 안 그렇잖아요. 돈은 가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증식이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이자가 붙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통화는 한국은행권을 말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한국은행권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 가치를 잃는 일은, 그러니까 가치를 상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은 계속 돈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죠. 바로 그래서 이 금전 채권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행불능이란 게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이행지체만 있는 거예요. 네, 사용자가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는 그래서 이 이행지체에 해당한다라는 건데요. 임금 채권은 금전 채권이니까 임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그렇죠. 이행 불능은 없고 모두 이행 지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인 노동자는 채무자인 그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이행 지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 지체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뭐냐? 네, 이게 보통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그 지연이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행기가 되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이 원 채무 금액을 이행해야 하고요. 또 이행이 늦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됩니다. 보통 금전 채무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연이자라고 하는데요. 이 채무 이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붙는 이자라고 해서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자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법적인 성격은 이자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이자지 실제 본질은 손해배상금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지연이자가 얼마냐 하는 건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의해서 연 5%입니다. 물론 지연이자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겠죠. 그러니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민법 규정에 따르는데요. 네, 민법 제379조에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푼, 연 5푼이니까 연리로 해서 1년에 5%인 거죠. 또 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소장이란 것을 작성을 해서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소장을 제출할 때는 이 소장만 한 장 딱 소장 하나만 달랑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장을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피고의 수만큼 부본, 그러니까 복사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5명이라면 그러니까 소장을 6부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 원본 하나랑 5명의 피고에게 송달할 부본 5부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장 부본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받으면 이 소장 부본 있죠. 복사해서 제출한 그 부본을 피고들한테 각각 이제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등기 우편으로 보내줘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면 이제 받잖아요. 피고가 이제 소장 부본을 딱 받으면 송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송달된 날인데, 그러면 이 송달된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데, 이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 이자가 연 12%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는 이게 20%였어요. 20%였는데, 이게 이제 2019년 5월 21일 날, 이게 좀 규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12%로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12%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채무자가 어떤 이행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라든가 또는 이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투는 게 좀 타당하다. 다투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있죠. 그래, 그렇게 이제 다툴 수가 있겠구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이행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날이 이제 선고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연 5%가 적용이 돼요. 연 5%가 적용되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12%의 이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노동관계가 종료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데요. 상당히 세죠. 연 20%. 이게 앞에서 본 이 어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거기서 정한 지연이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야 이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근로기준법상의 이자, 이 20% 이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이 미지급 임금에 관한 어떤 지연이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소송을 제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급기한이 14일이 지나면 무조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5일이 되면 15일부터는 무조건 연 20%가 붙는 거예요. 상당히 센 편이죠. 자, 임금 체불이 단순하게 이 민사상의 어떤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용자에게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러면 범죄가 언제 성립하느냐, 이제 범죄가 성립하는 시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그냥 단 하루라도, 딱 하루라도 지급 기일을 초과하면 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제3조가 이 개별 노동자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범죄 수가 몇 개냐 하면은,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위반하는 게 그게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에 대한 임금 체불이, 그러니까 100명에 대한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그럼 100개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80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7번 임금 체불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용자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저 범죄의 개수를 따져서 범죄의 개수를 따져 보면 560개의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위반할 때마다 형량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징역형으로 치자면, 징역형으로만 치면 560 곱하기 3년 해서
16,80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또 벌금으로 계산을 하면 3천만 원 곱하기 300 하면 3천만 원 곱하기 560 3천만 원 곱하기 560 하면 168억 168억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면 이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사용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벌금형인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고작 이제 몇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 이 임금체불은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의사 불벌죄가 뭐냐? 근데요, 이 반의사 불벌죄는 이 친고죄와 같이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있죠. 이걸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 뭐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그런 형사 절차는 또 수사, 공판, 행형, 그러니까 이제 형을 집행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범죄자를 처벌을 할 때 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그런 유형의 범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범죄겠죠. 이게 바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가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이 친고죄는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통상 이제 형사 기소,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하죠.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건데, 형사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수사, 공판, 행형에서 이제 공판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제 고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은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기소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더라도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형사 실무를 보면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가 없으면 아예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친고죄는 수사도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냥 딱 그러니까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소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비로소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 반의사 불벌죄인데, 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제 범죄자를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저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네, 범죄를 처벌을 하려면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할 당시에 어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범죄를 좀 했다, 뭐 그런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당시에 좀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었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는 자신이 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적법한 행위를 선택하지 않고 범죄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이 인정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용자가 임금 체불을 회피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좀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자가 어떤 자신의 잘못 없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까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 체불이 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다 라든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이제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제 어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게 또 인정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뭐 이제 그러니까 제때에 이 임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범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어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가 이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역시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든 아니면 범죄로 처벌을 받든 어쨌든 임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지급 의무는 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3년. 그래서 이 3년이 지나거나 또는 아니면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럴 때만 이제 임금 지급 의무라는 게 사라지겠죠. 자, 우리 문제가 임금 체불을 형사 처벌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건데요. 그렇죠? 답은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타당하다, 아니다. 그죠?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 이 답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실상 이런 질문 자체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라든가 이게 근거 자료가 좀 충실하냐라든가 또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논리적 구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탄탄하게 잘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냐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떤 현실의 노동관계, 특히 이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또 노동시장이나 노동현실에서 그 힘의 우열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있죠. 그런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타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또한 임금 체불을 처벌할 것이냐라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형사적인 어떤 형사법적인 강제, 형사 절차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확보해 줘야 할 만한 그런 어떤 긴급한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판단인 거죠.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뭐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이건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용자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자본가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체 저 계급으로서의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참 빈번하게 이 근로기준법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규정이 거의 아주 그냥
쉽게 위반되고 있다면,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면 아니다. 뭐 민사 문제로 맡겨야 한다. 라는 그런 이제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